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팔길 원치 않은 사람들도 같이 늘어날 전망은 폭등을 예고하죠. 희소성을 두고 이것이 현재 비트코인을 두고 벌어질 상황을 주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각 왜 이 인물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젠3 CEO 샘슨 모우의 관점을 라울 팔의 유동성 프레임 위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라울 팔이 파도가 온다를 말한다면 샘슨 모우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비트코인에 무한 매수가 오고 있다. 그리고 매크로 지형을 보면 지금은 무한 매수를 촉진하도록 세팅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샘슨 모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여러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다. 그래서 무한 매수가 가능성이 아니라 구조가 되어 간다고요. 그가 나열하는 축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첫째,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계속 사도록 설계된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업 모델의 일부로 편입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매수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둘째, 국가 단위의 축적이 이미 시작됐고 더 많은 나라가 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단순 투자라기보다 준비 자산의 성격으로 이동하는 그림이죠. 셋째, 국가 수준의 비트코인 채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샘슨 모우는 젠3가 두 나라와 협의 중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국가 자금 조달 프레임을 꺼냅니다. 넷째, 리테일은 시장 심리와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산다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또 하나의 고정 수요가 됩니다. 다섯째, 그가 가장 강하게 잡는 축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화폐의 붕괴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ETF가 과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늦췄던 장벽을 제거했다는 주장입니다. 샘슨 모우의 결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비트코인을 밀어 올리기에 충분한데 지금은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샘슨 모우가 말하는 법정화폐 붕괴는 투자 용어가 아닙니다. 그는 이걸 거의 생존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화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최근 사례로 이란 리알을 듭니다. 차트로 보면 위로 치솟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반대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사라지니까 숫자가 커지는 착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법정화폐 붕괴는 무한 매수다. 왜냐하면 붕괴하는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 가격이 높고 낮고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구명보트가 비싸 보이든 말든 일단 올라탄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 자체가 무한 매수가 된다는 프레임입니다. 샘슨 모우는 ITF를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큰 촉매로 봅니다. 유입이 유출보다 많긴 한데 그건 아직 진짜 흐름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식이죠. 그가 ETF를 높게 보는 이유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마찰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을 하고 KYC를 하고 일주일, 2주일 기다리고 심지어 거래소 컴플라이언스가 밀리면 몇 달씩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흥미가 식고 진입이 꺾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ETF는 그걸 없앱니다. 바로 살 수 있다. 샘슨 모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밀어붙입니다. 이게 단순 편의성이 아니라 패시브 플로우만으로도 무한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흐름이 도착하면 ETF는 그 자체로 훨씬 큰 매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샘슨 모우가 금에 대해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법정화폐와 중앙집중은행 시스템에 오래 의존하다가 돌아오는 흐름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금의 문제점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그가 만난 비트코이너 중에 원래 금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금은 사는 건 쉽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에서도 살 수 있죠. 문제는 처분입니다. 슬리피지가 크고 배송이 어렵고 배송 회사들이 금을 싣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 빠져나올 때 매수가 대비 10에서 20%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온스당 4,800달러라고 해도 팔 때는 거기서 깎인다는 겁니다. 샘슨 모우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사는 난이도만 보고 들어가는데 진짜 난이도는 파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샘슨 모우는 여기서 비트코인의 장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24시간 7일 유동성, 즉시 들어가고 즉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비트코인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사들이 시장 이벤트가 다가오면 먼저 비트코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충돌 우려가 커질 때,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때, 그런 리스크 이벤트 직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팔리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해지 시장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다. 즉, 너무 팔기 쉬워서 먼저 매도 버튼이 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또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과 귀금속 시장은 시장 자체가 나뉘어 있고, 실물은 사기 쉽지만 처분이 어렵고, 페이퍼 메탈은 진짜로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쉽고, 조작 논란도 따라옵니다. 샘슨 모우의 결론은 꽤 단호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금속이 완벽한 답은 아니다를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조작을 경험하거나 팔려고 할 때 문제를 겪거나 그 과정을 지나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에 더 나은 상품이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요. 어렵게 배우겠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샘슨 모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기 직전에 있다. 설령 다른 건 다 안 되고 하나만 터져도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은 7, 8, 9가지가 무한 매수를 향해 밀고 있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 매수, 국가의 축적, 비트코인 채권 논의, 리테일 적립, 법정 화폐 붕괴, ETF 유입, 이 중 하나만 강하게 작동해도 밀어 올리기에 충분한데 지금은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슨 모우는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매크로 지형을 보면 모든 것이 무한 매수를 촉진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 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